일본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렸다가 한국의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점작 자국의 경제가 파탄날지도 모르는 위기가 닥친 것도 모른 채 한가하게 한국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아냥대다가 참교육을 당했던 일본이 이번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에 도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본이 EU의 한마디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 EU 집행위원이 발표한 탄소 배출 삭감만 때문인데요. 그 내용이 일본을 큰 위기로 몰아넣는 반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일본 정부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과연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EU의 일본 죽이기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중국산 불매라는 초감수를 두고 중국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충성을 맹세하며 한미중 외교의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일본이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역으로 한국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미유와 EU의 한마디로 인해 일본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총선 승리 후 본격적인 외교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중에 대한 극단적 외교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먼저 일본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견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산 제품 불매를 위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만전보장 추진법만의 내용 중 국가 중요 시설의 만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산업에도 안보에 위험이 될 경우 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며 산업 스타일을 막기 위한 특허 비공개 조치도 임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일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세계 각국의 주요 정보를 훔치는 산업 스파이 짓을 일삼다가 수많은 견제를 당해왔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과 견제가 상당하다 보니 중국산 불매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의 중국 견제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미국 발맞추기식 조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 개정안을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미국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자 중국산 불매를 추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가는 길은 꽃길이 됐든 가시발길이 됐든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처럼 중국과 미국에 대해 극단적 외교 노선을 택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는 무시에 가까운 외교 방식을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 4년 8개월이라는 최장수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대한 본심을 드러낸 것인데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한독 탓을 하던 일본이 이번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정면 돌파 대신 무시로 일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무시를 당할지언정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중국산 제품은 대놓고 물매를 선언하면서도 한국산 제품 불매하겠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매를 선언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미 한국의 제품이 일본인들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아 일본의 그 어떤 제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의 의료관리기인 스타일러입니다. 일본은 원래 자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외국산 가전의 무덤이라고 물리던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일가구 일스타일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의 스타일러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는 일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을 정도로 꽃가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봄, 가을이면 환경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꽃가루가 일본 전역을 강타하는데요. 도시건설 등의 이유로 일본 전국에 대량으로 심었던 산나무가 그 원인입니다. 이처럼 꽃가루 재망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의 스타일러가 일본인들에게 구세주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판매되는 스타일러에는 참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모두를 추가한 현지화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건데요. 자국 제품의 의료관리기가 없는 일본에서 한국의 스타일러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대형 가전 판매점에서
최대 8일을 대기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산물의 나라 일본이 푹 빠져버린 한국에 수산물이 있습니다. 스타일러처럼 대체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국산 제품에 멸광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한국의 김입니다. 김은 바다의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 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스타일러나 김의 일본 점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 분야마저 한국의 점령담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EU가 발표한 탄소 배출 대폭 삭감만에 일본 정부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발표안이 일본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한다는 조치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일본 제조업 가운데 그나마 경쟁력이 살아있는 자동차 산업이 아직까지 내연기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최강의 자동차 제조기업인 도요타는 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카 보급으로 친환경차를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하이브리드카 판매에서도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등 두 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88%이며 이 중 도요타 혼자 차지하는 비중이 71%일 정도인데요. 즉 하이브리드카는 거의 일본만 만들 뿐 유럽, 미국은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이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카 신차 판매 금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하이브리드카가 15년 뒤면 용도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이번 유럽의 발표는 하이브리드카로 치고 나간 일본 자동차의 견제도 있지만 하이브리드카의 구조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카는 지금까지 전기차의 충전 한계, 비싼 가격 등을 보완할 최적의 제품으로 평가돼 왔지만 내연기관 구동계동과 전기 구동계동을 동시에 넣는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인하의 여지도 크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 제로를 구현하면서 제조 원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전기차 쪽으로 개발 보급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EU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한 조치였는데요. 전기차 시대가 더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로 시장 표준을 만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자신들 이외엔 누구도 만들지 않는 죽은 기술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국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독자적으로 진화해 온 내수 시장마저 잃어버리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EU의 발표만 이후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EU의 이번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나 전장, 전동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한국 기업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무리 EU가 유럽 내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노린다고 해도 모든 내연기관 신차가 퇴출되는 2035년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외부 조달에 의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의 3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EU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호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기차의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앱마켓, IT 서비스 등이 실현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 및 관리의 품질과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요. 현대기아의 전기차를 샀더니 유럽 전기차보다도 더 믿을만하더라라는 이미지만 구축할 수 있다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장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명함은 더욱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한가롭게 감정에 치우친 외교 놀이나 하고 있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폴란드에서 또 초특급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유럽 히토류 시장의 98%를 중국이 독점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이를 타개할 파트너로 한국을 점찍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히토류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서방 전문가들은 히토류가 수년 내 먹유보다 더욱 강력한 자원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유럽연합이 힘을 합해 광산 개발에 나섰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과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방산연합이 된 폴란드가 한국과 650조 규모의 히토류 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은 전 세계에 히토류 공급을 제한한
제1차 글로벌 희토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희토류 소비 규모는 12만 톤 정도였음에도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2021년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소비 규모는 28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희토류 채굴과 생산은 물론 유통 과정까지 중국의 희토류 장악률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토류는 스마트폰에서 방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에 쓰이는 필수적인 소재인 만큼 첨단 소재 산업 위주의 선진국들은 중국 외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리튬의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사용될 희토류인 리튬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리튬 소비량은 현재의 18배, 2050년까지 60배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유럽이 더 다급한 이유는 바로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을 없애고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폭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놓여 리튬을 포함한 희토류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리튬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리튬을 공급받겠다고 하며 재료 확보에 전 세계 전기차 업체가 달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설사 중국이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발등에 물이 떨어진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회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스웨덴 국영광물 기업 LKAB를 내세워 새로운 광맥 찾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에 대한 자원 안보의 필요성을 느낀 EU와 회원국 정부는 우선 자원 프로젝트에 돌입하였고 이 사업에 덴마크와 아일랜드, 폴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이 동참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지역의 주민 반발과 생산성 문제로 채굴 사업은 2년 동안 첫 삽도 못 뜨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희토류 채취 과정에서 나오는 공해물질과 환경 파괴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희토류 광산이 정든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파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역시 희토류 광산은 취수장 근처의 수자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산개발회사들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갱도를 파는 대신 지표를 깎아내 채굴하는 등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대 측 입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 과학자들 역시 이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여론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희토류를 얻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배터리에 들어갈 광물을 캐는 것보다 이미 사용된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을 회수, 재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폐배터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장구 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재활용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24년 7천억 원, 2025년에는 3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리튬의 수요는 계속 늘어 2050년 이후에는 65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제 각종 공해물질 걱정 없이 재활용만 잘하면 순도 높은 자원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 기업들도 뛰어드는 이 사업에 세계 희토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까지 끼어들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희토류 채취를 위해서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등 많은 부분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세계의 희토류 공장을 포기 못한 이유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을 인용하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와 가공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채굴한 희토류마저 가공해 수출하고 있어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EU에서 소비되는 희토류의 98%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 사실상 희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희토류를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가지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재활용 사업 역시 자신들이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발하다면 중국 희토류 패권이 약해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은 리튬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둥성 포산의 회대 238억 위안 한화 4조 원을 투자해 신재료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글로벌 10위권의 배터리 기업 9호센구 억션 역시 연 50GW 용량
연간 생산량 110억 위안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점 역시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노동자와 자원을 동원한다면 중국은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더해 유럽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강경한 태도인 미국과 달리 자원이 종속되어 있는 유럽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이를 이용 폐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눈여겨본 곳은 바로 폴란드인데요.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볼 만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폴란드의 국가 핵심 사업입니다. 폴란드가 유럽 불지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임을 이용 폐배터리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에 중국의 돈과 기술력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폴란드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무시무시한 장악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겠지만 따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가 손을 잡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이 급해진 폴란드가 손을 먼저 내밀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폴란드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 재활용 기업은 엘리멘탈 스트래티직 금속 ESM과 레어메탈 미터사인데요. ESM의 경우 유럽 공통중요 프로젝트 IPCEI에 참여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연구를 위해 3억 3,200만 주어티를 지원받았고 레어메탈 역시 폴란드 바우브즈 경제특구의 지원을 받아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 재활용 사업은 초기 단계로 실제 의미 있는 단계의 기술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상당 시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폐배터리 재사용에 있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며 실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광물 추출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재련 업체인 고려아연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 회사 GM과 함께 미국의 폐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블랙매스 중간 가공품을 테스트 중이며 올해 상반기 양산화를 마친 이후 미국 공장에서 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차 전지 양극화물질 생산업체 LNF 역시 미국 업체와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하며 해외 진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업체인데요. 폴란드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PLSC를 준공했습니다. 중간 가공품 블랙매스를 생성하고 이를 추출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당연히 폴란드는 한국 정부와 이들 기업의 손을 내밀고 폐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공장 준공식에는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 미래 소재 팀장, 이문민 주폴란드 대사, 야누스 지아르스키 시장, 파베우 피렉 시장,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과 GS에너지, 성일하이텍 등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유병옥 포스코 홀딩스 친환경 미래 소재 팀장은 리사이클링 사업은 친환경 배터리, 선순환 경제의 중심축이자 포스코 그룹이 추진하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핵심이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동시에 2차 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폴란드를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을 대신해 안정적으로 폐배터리 활용에 성과를 보이는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 확실한 지원을 한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한국과 손을 잡고 사업을 벌인 폴란드는 한국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무기 요청에도 이른 시일 안에 납기를 마친 것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까지 감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덕분에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주요 파트너인 폴란드와 한국은 쾌조의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역시 폴란드 공장을 발판 삼아 폐배터리 가공으로 생기는 원자재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유럽 수출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외세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공통점 외에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눈앞에 두고 합심한 형제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친이로 이어진 두 국가가 만들어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벌써 기대되는데요. 당장 눈앞의 금전적 이득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패권에 제동을 걸 기술을 보유했단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군사 방송에서 만든 한국 관련 영상이 화제입니다. 이 영상은 왜 한국을 포함한 서방이 약해 보이는 북한을 가볍게 제거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고 있는데요. 의외로 단단한 방어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 시청자들은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제2차 한국전쟁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이 방송은 한국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당화 조약도 체결된 적이 없으며 1953년부터 이어진 휴전 조약은 미약한 평화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한 한반도에서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교차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평화를 찾는 것은 모든 국제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교착 상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교착 상태가 어떻게든 끝나고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침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20개에서 60개의 탄두를 만들어 보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분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침략하는 것은 곧 핵 불장난을 동반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전 세계의 목표물들에다 그 탄두를 배달할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말 북한은 화성 17형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물체는 684마일의 홀을 그리며 약 3,850마일의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이 물체가 전통적인 탄도 미사일 홀을 타고 날아간다면 그것은 9,320마일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것이고 이것은 미국 대륙의 어떤 목표물도 명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성 17은 잠재적으로 1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사거리 6,460마일의 화성 14와 사거리 877마일의 화성 15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을 얻었죠. 화성 17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이었다면 북한이 전략적으로 보복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2차 대전 말에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7배 강력한 최대 140개 폭발력으로 적어도 도시 여러 개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공격이든 이제 거의 확실하게 김정은 일가의 핵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본토, 일본, 괌 혹은 다른 곳에 기지를 향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핵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공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핵무기가 아니라도 북한은 또 다른 형태의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수도인 서울을 직접 겨냥한 약 6,000개의 재래식 포병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서울에 전면적인 포격을 가한다면 처음 1시간 내로 20만 명이 회생될 것으로 R&D 연구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현대 사회 초유의 민간인 사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 전역의 목표물에서 이러한 포병 시스템을 신속하게 무력화시키고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포병 시스템을 제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침공 방어를 위한 또 다른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과의 동맹이죠. 북한 정권은 그 존속을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른바 온둔의 왕국에 부과된 가혹한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었죠.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입품이 없다면 북한은 음식, 에너지, 여타 필수품 부족으로 인해 빠르게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 정권이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게는 김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은 태평양 방면에서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일본부터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선의 동쪽은 모두 미국의 동맹 혹은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뿐입니다. 지정학 연구자들은 이를 제1도련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련의 섬들은 효과적으로 중국을 태평양과 인도양으로부터 차단하고
중국 선박을 압박합니다. 북한의 전력을 해상에 투사하는 것은 중국이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군들을 육상의 국경에서 떨어뜨려 놓는 데 도움이 되죠. 중국이 6월 25일 전쟁에 개입한 것도 그 육로상에 미군이 주둔할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를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국경으로 밀려들어와 중국 본토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거의 확실하게 중국의 개입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때처럼 말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김씨 정권은 은둔의 왕국이 권력 유지에 있어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그 자체로 강력한 방어를 구축했다기보다는 적국에게 일정 이상의 피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으로는 이들을 제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북한 공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북한을 공격하는 비용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또 다른 국제연합을 끌어들인다면 어떨까요?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육상작전도 참혹할 것입니다. 북진 공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합군이 비무장지대, 즉 북한 공격을 위한 유일한 육로인 DMZ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의 DMZ는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땅입니다. 수백만 개의 지뢰가 160마일 너비에 걸쳐 매설되어 있죠. 지뢰 외에도 북한은 전기 울타리와 수많은 감시탑을 세워 홀릉한 저격 전초기지와 기관총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포병이나 공군에 의해 포착되어 제거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합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전쟁 개시 초기에 상당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북한 자산 중에는 상대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DMZ 근처에 적어도 800개 가량의 요새화된 벙커가 있으며 각각의 벙커는 1,5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군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훌륭한 집결지 역할을 할 것이고 물론 이 역시 결국에는 파괴되겠지만 훨씬 더 긴 시간을 끌 수 있고 사상자와 사회적 혼란을 늘릴 더 많은 여지를 줄 것입니다. 북한은 2020년 현재 약 120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70%가 DMZ에서 50마일 이내에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 전력의 50%도 같은 범위 안에 있죠. DMZ나 그 근처에 주둔하는 사람들이 모두 전투병은 아니겠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략군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짧고 좁은 범위 내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공격하는 쪽이 감내해야만 하는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 중에서는 사정거리가 930에서 2795마일에 달하는 것도 있죠.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사일들은 일본에서 괌까지의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열병식에서만 해도 THAAD와 같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할 잠재력을 가진 탄도 미사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총 수량에 대한 추정치는 알아내기 어렵지만 싸움이 핵 전쟁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더라도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로는 충분히 많습니다. 이러한 탄도 미사일은 잠재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과 연합군에게 대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다른 곳에서 오는 미군의 보급선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DMZ를 사실상 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요새화시켜서 육로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바다를 통해 상륙하는 병력은 미사일로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미사일 전력이라면 한국도 결코 지지 않지만 미사일은 요격이 극히 어려운 비대칭 전력인데다 한국과의 거리도 너무 가까운 탓에 미국에서는 이들의 미사일에 거의 공포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DMZ를 우회하고 배후에서 수륙양용 및 공중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원을 받은 미 해군이 빠르게 재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에서 구원의 은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의 공군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전투기 대다수는 미 17, 19, 21 같은 1950년대 기종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지금도 많은 수량의 프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 편대에서 가장 좋은 전투기는 3세대인 맥-23과 4세대인 맥-219, 수-25지만 북한은 아마도 이것들을 고작 12대 정도밖에 작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기술 격차로 인해 북한의 공군은 압도당할 것이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질적으로 모자란 점을 양으로 보충하죠. 북한에는 수백 대의 항공기가 있는 데다가 제한된 공역만 순찰하면 됩니다. 이 항공기들은 적기나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을 마주쳐서 파일럿의 희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공격을 방해하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항공기만이 공격 측 항공기에 대한 위협은 아닐 겁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실험한 만큼 지대공 미사일도 열심히 실험해왔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S-300과 유사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KN-06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S-400에 가까운 장거리 방공 시스템도 2021년 9월에 실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북한의 대공포병 부대는 현대 항공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북한이 현대적인 공군력이 부족하다면 훨씬 더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공군력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나머지 다른 모든 부분을 들어막아 놓고도 공중을 내버려두는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제야 그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고는 있지만 현대 항공기는 방공망에 대한 대비책도 나름대로 다 갖춰져 있죠. 한국의 육군 전력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가공할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KF-21 등 공군 전력 확보에 한국이 열과 성을 쏟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약점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전장을 휘어잡는다는 것. 한국이 투자하고 있는 킬체인과 KF-21을 비롯한 뛰어난 공군력이 작동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들을 조기에 제압하고 나면 그 뒤로는 한국의 본대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육군이 밀고 들어가 순식간에 북한을 점령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이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무기 분야들은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에 발맞춰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무기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엄청난 양으로 생산하고 있죠. 앞으로도 한국이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전력을 손에 넣어서 동아시아의 평화의 쐐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를 통한 한중 간 민간 교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반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을 웃돌면서 한미 관계와 미중 간의 외교, 안보 상황이 하늘길 여객수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올 4터부터 5월 한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탄 여객수는 4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나 급감했습니다. 중국행 여객 수요가 심각한 수준의 정체를 보이자 결국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편 조정에까지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매일 운항 중인 김포터부터 베이징 노선을 오는 8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아시아나도 같은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주 2터부터 3회 운항하는 인천터부터 시안, 인천터부터 선전 노선도 조만간 중단할 방침입니다. 반면 올 4터부터 5월 한국에서 미국을 찾는 여객수는 42만 명으로 이미 팬데믹 이전인 4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돈이 되는 미국 노선 운항 편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축소에 대해 중국 관영지들이 노골적인 불쾌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둥샹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탑승객 감소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항공 노선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고 한국 항공사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하지만 그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은 여행지가 됐으며 한국 상품의 인기도 떨어졌다. 앞으로 한국 면세점이나 한국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며 중국인들 역시 한국에 대한 발길을 끊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물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노선에 사람이 줄어든 원인은 분명 중국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행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오죽하면 찾지 않을까 자아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헛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인들이 중국을 찾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중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늦은 지난 3월 15일부터 관광비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초 태국, 인도네시아 등 60여 개국의 단체 여행을 허용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 미국 동맹국들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 허용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당연히 중국을 찾지 않았고 여행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 중 공급망 갈등으로 한중 간 협력이 크게 위축된 데다가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민간 항공사가 노선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모두 이익과 관련된 일인데 돈이 안 되는 노선을 줄여 여행객이 많은 노선에 항공편을 증설하는 것은 민간 항공사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지금 그 중간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회복이 늦어지자 한국 공항과 항공사들을 이용하는 환승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이나 한국 민간 항공사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으로 가려던 관광객들의 발길을 자꾸 막는 것은 중국이 자초한 일입니다. 결정적인 사례가 백두산 사진 촬영주의보까지 나온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안전공지를 올리면서 한국과는 다른 제외대 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제는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까지도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처 등에 대한 촬영마저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중국에 오는 특파원이나 기업 주재원 심지어 관광객들에게도 사진 촬영을 주의하라는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인데요.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백두산 관광지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라 이곳에서 무심코 사진기를 들었다가 중국의 반간첩법에 저촉이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놓은 반간첩법의 핵심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 간첩 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등이 간첩법에 저촉되었다고 했다면 이제는 국가 안보 등 핵심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중국 당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을 돈 내고 관광하고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뿐 아니라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고 중국편 항공 수요가 줄면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봉을 2배나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중국으로 갔던 한국 조종사들이 지금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중국 매체의 보도를 보면 대한항공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조종사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코로나 전만 해도 중국 항공사들은 급격히 사세를 불리며 한국 조종사를 대거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받던 연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봉에다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에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던 한국 조종사들은 현재 중국 항공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던 연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절반을 감내하든지 퇴사하라. 사실상 퇴직 강요받고 있을 만큼 중국 경제는 물론 여행, 항공업계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떠났던 조종사들은 한국으로 컴백을 해도 한국에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현재 조종사를 새로 뽑을 만큼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연봉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실 돈 때문에 중국에 협력한 외국인들의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끝이 항상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내민 검은 돈에 넘어가 대만 침공을 돕는 미국, 영국, 독일의 조종사들의 소식은 언제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조종사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현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인들에게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약 6,5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에어포스 타임즈, 에어포스 타임스는 미 공군 조종사의 최초 10년 복무 기간 중 8터부터 9년 차에 현역 연장 계약을 맺을 경우 이러한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미 공군 조종사는 약 2만 1천 명이 필요한데 이 중 1,900여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국과 독일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퇴역 조종사들이 중국 공군과 해군의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일에 거액을 받고 전문 지식을 팔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방 조종사들이 중국군에 넘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중국은 서방 조종사들이 중국을 돕는 대가로 약 27만 달러,
우리 돈 3억 5천만 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어 돈에 넘어가는 조종사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의 근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전직 미국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데니얼 듀건 54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듀건에게는 불법 방위사업 수출과 돈 세탁,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 무기 규제 국제거래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가 돈을 받고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항공모함 착륙 훈련 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외국군을 훈련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듀건은 허가 없이 중국군의 미 해군 항공 관련 장비 작동법과 항공모함 착륙 방법 등 각종 전술 지침 등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중국군을 훈련하기 위해 남아공 비행학교로 미국 훈련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거래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듀건은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달러에서 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중국 국적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했고 2012년 9월에 보낸 한 이메일에는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여생도 보장받게 되길 바란다 고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 전문 지식을 파는 대신 돈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여생도 보장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체포였습니다. 한편 중국 일부 관영 매체들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경고했지만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돌아온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명동이 들썩이고 벌써부터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행 항공편을 줄이는 것에 대해 불쾌해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중국이 왜 매력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